서가 명가. 첫째는 법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이 명확해야 되겠죠. 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국가 권력이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예를 들어주고 뭐 세법에 적당한 만큼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국가 권력이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쉽죠. 그 다음 국민들도 뭐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 뭐 징역 2년에 처한다, 뭐 이래 되면 기분을 내가 쉽게 말해서 안 되죠. 그런데 이 법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해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은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 못하도록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해놔야 괜찮더라. 국민들한테도 네가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만한 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얼마큼 낸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내가 그 법을 준수하고 따르고 그게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흐리멍텅하게 해놓으면 규범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법치가 안 되겠더라 하는 것이 법의 명확성입니다. 그래서 명확해야 되는 이유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될까요?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언어로 되어 있죠.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성 심각하죠.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진짜 직업이 교수라서 말을 하지, 좀 말을 많은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럼 말하기도 싫어요, 어떨 때는. 근데 이 말로 인해서 이게 참 말이라는 건 지옥입니다. 그죠? 둘이 분명히 의사일치를 했어. 다 해놨지만 해석이 다 같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고 소통한다는 것은 원칙은 오해입니다. 왜곡입니다. 가끔 이제 뜻이 맞을 수도 있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명확하게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살인을 하는 자는 뭐 징역 5년 이상인가? 5년 이상 뭐 사형무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자, 살인한 자, 이럴 때 이 살인의 방법이 5만 가지 되죠. 그 행위마다 물을 많이 먹여가지고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하고, 뭐 꼬집어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막 이걸 다 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법이라는 규정 자체가 어느 정도는 불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 기술적으로도 명확하게 다 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태를 다 예상해가지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향을 놓고 보면 법 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약간 납니다. 첫 번째, 기본권을 보호하고 시혜적인 법률은 좀 덜 명확해도 돼요. 위험성이 덜하잖아. 그런데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좀 더 명확성을 요구를 합니다. 가장 명확하게 걸 요구한 것이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처벌하는 거잖아. 이게 죄형 법정주의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법률을 해석할 때 딱 이 법을 봤어. 보니까 이거는 뭐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거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혜택을 보고 뭐 육아 지급비 이만큼 할 수 있다 이래서 놨으면 이거는 뭐 이거 좋은 거, 기본적으로 좋은 법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흐리멍텅하게 해놨더라도 이것은 그때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뭐 아이들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지급할 수 있다. 대단히 불명확해요. 그렇지만 이게 뭐 위헌이라고까지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 같으면 헌법재판소 이거는 야 이래가지고 두 가지 관점,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개인이 내가 이걸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 기준이 되나? 엄격하게 봅니다. 처벌 조항이 있는 걸 보면 되게 엄격하게 봅니다. 처벌 조항이 있으면 웬만하면 이제 위헌 선고하려고 막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위반하면 헌법 위반이다 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개별적인 사건에서 판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요구하고 있는 게 일반성입니다. 일반성은 더 어렵습니다. 일반적이라는 것은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이 법은 특별한 사람을 전제로 한 법이거나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법률을 보면 이걸 처분적 법률이라고 합니다. 법률은 처분이 아니죠. 처분은 행정처분입니다. 법을 집행할 때 원래 법률은 추상적이고 일반성을 가지고 그냥 사람을 살해한 자는 몇 년에 처한다. 하면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나서 요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생기면 비로소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법을 만들더라도 이 법을 구체적으로 행정부가 집행을 하거나 사법부가 재판을 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처분적 법률은 법률 자체가 처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사법 작용을 거치지 않고 법을 만들면서 전직 대통령 누구에 대한 재산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처분적 법률입니다. 처분적 법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별 법률이 있고 개별 사건 법률이 있습니다. 둘 다 위험한 게 권력 분립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원래 아까 말씀드린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할 권한만 있습니다. 집행은 행정부가 하고 행정권이 하고 사법권은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면서 자기가 집행까지 해버리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 효과까지 재판까지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부나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권력 분립에 반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그 다음 처분적 법률은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한다.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시켜 놓으면은 평등 원칙이 위반되죠. 왜 이 사람한테만 이 법을 적용하고 일반적으로 적용 안 하느냐? 왜?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약간 비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재산 환수하는데 이것은 전두환 대통령 재산에 이 사건만 다룬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범죄를 그와 유사한 범죄를 하고 했는데도 재산 환수 이렇게까지 추적하지 않았는데 왜 이것만 하냐? 평등 원칙이 위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적 법률은 좋은 법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국가가 워낙 현대 국가가 다양하고 또 갑자기 막 긴급 사태가 생깁니다. 아주 자연재해나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가 딱 생겼습니다. 그때 국회가 급하게 처분적 법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럴 때 법이 만들고 행정부가 집행을 하고 부정이 있으면 사법부가 판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뉴딜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되게 처분적 법률입니다. 급하게 막.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처분적 법률이라고 위헌이냐? 아닙니다. 처분적 법률이라 하더라도 처분적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한 결과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더라. 혹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더라. 그래서 위헌이다가 가능하지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적 정신으로 보면 일반적으로서 처분적 법률이 가급적이면 제정 안 돼야 되는 게 법치주의 정신에는 부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체계적 정합성입니다. 이것은 법을 만들 때 한 법률 안에 서로 모순과 충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런 법률을 만들어 놨는데 이와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는 또 반대로 규정을 해버려. 그러면은 이거 지금 한 법률 내에서의 서로 체계적이고 균형을 맞아야 되는 것처럼 법률들 사이에 있어서 가지고도 서로 체계적으로 종합해야지. 그리고 큰 우산은 헌법, 틀 안에서 맞춰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법률의 모순과 충돌이 생기면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죠. 자기한테 유리한 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체계적으로 정합해야 된다. 근데 이게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합해야 되는데. 그럼 체계적으로 정합하지 않았다고 위헌이냐? 결국 체계적으로 정합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법을 만들 때 체계적으로 정합하도록 해라. 그래야 정책 사이에서 균형성도 있고 국민도 이 법에 따르면 이래 하라 그러놓고 저 법에 따르면은
저래 하라고 하면은 이거 지금 국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데 체계적 정합성이 문제가 돼서 위헌이 되려 그러면 체계제가 불정합하다. 그래서 결국 평등권을 침해했다라든가 아까처럼 그래서 권력분립원칙 위반했다. 이쯤 돼야 위헌입니다. 그래서 사실 법의 형식성이 있어가지고는 명확성의 원칙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위헌이다가 나오지만 일반성을 위반했다 해서 위헌이다는 것은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 체계 정합성을 위반했다 해서 위헌인 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다른 헌법 원칙을 위반했을 때 위헌이다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4천여 개의 법령으로 운영된다. 그게 법치국가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4천 개 정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법률이 옛날에 만든 법일 수도 있고 최근에 만든 법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워낙 쉽게 말해서 법률 사이에 모순과 충돌이 있겠죠. 생겨날 수 있죠. 그럴 때 행정부나 특히 사법부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골치 아프죠. 이 법에 따르면 얘가 유죄인데 저 법에 따르면 무죄가 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법률들 사이의 모순과 충돌을 해결하는 원칙이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죠. 뭐가 있죠? 이거는 약간 더 기대를 해볼게요. 법률들 사이에 모순과 충돌이 있다. 그럴 때 예? 오케이. 예. 상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런 식으로 우리 법률 체계는 피라미드식 개서화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돼 있다. 그러면 상위법이 더 우선한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또 이쯤 되면 신법 우선의 원칙. 법률을 만든 데에서는 여러 가지 주체나 시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럼 세 번째 원칙이 있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모순과 충돌을 해결해 나갑니다. 근데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 가지 원칙 중에서도 서로 충돌이 있을 수 있죠.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니까 얘인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니까 얘더라. 그래서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원칙 중에서도 서열이 있죠. 제일 끝발이 있는 게 상위법 우선 원칙. 구법이라도 상위법이면 우리 헌법 같으면 지금 87년도에 만든 법입니다. 상위법 우선 원칙이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이 특별법 우선 원칙. 그래도 해결 안 될 때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모순과 충돌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안정성은 법을 통해서 생활이 안정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법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소급 입법의 금지. 이것은 이해가 되죠? 소급 입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가치 체계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가 가능한 게 법이죠. 옛날에는 악법이었는데 지금은 좋은 법이 될 수도 있고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급 입법을 하게 되면 내 현재 생활이 불안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게 괜찮았는데 나중에 어디 될지 모르잖아. 그럼 내가 지금은 투자였는데 나중에 투기라고 해가지고 처벌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러다 보니까 법적 생활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좋은 법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소급시켜서 좋게 해주는 경우는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니까 위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소급 입법 금지라는 것은 노골적으로 그래 소급 입법이라서 위헌이냐? 그것만 가지고 위헌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급 입법한 결과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거나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소급 입법은 매우 이 가치를 형량해야 되는 겁니다. 이 소급 입법 할 때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냐면 또 소급 입법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지향적인 사회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거다. 그럼 이걸 고쳐야지. 더 좋게 해야지. 지금 이건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소급 입법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급 입법을 통해 가지고 너무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에
청산하지 못했던 과거사를 정리해야 되는 거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이 소급입법의 금지는 퇴행적인 소급입법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법적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소급입법 안 만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소급입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입법이란 이유만으로 위헌인 것은 아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법적 신뢰 보호라는 것은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이래 하겠다라고 해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게 되잖아. 그럼 그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소급입법의 금지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현재의 잣대를 가지고 새로 평가한 거라면, 법적 신뢰 보호는 현재의 잣대를 미래에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법치라는 게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정당화된다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잠깐 보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국민 주권에 대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죠. 1조 1항과 1조 2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또 모든 권리는 국민 나온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규정을 뒤져봐도 법치 국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법치 국가를 위반하면 헌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지? 헌법 해석을 통해서 도출한 겁니다. 우리나라 보니까 권력 분립을 하고 법치의 이념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도 하고, 또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법치가 깨졌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사법제도도 만들고 있고 쭉쭉하니까, 그래, 우리 헌법은 법치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로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대법원도 계속 확인을 하고 해서 헌법 원칙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것 중에 아까 권력 분립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법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권력 분립을 우리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도 보면 법치 국가가 엄청 많이 발전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특이할 게 헌법재판과 법치의 실질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치가 익스큐즈 되려고 하면 절차적으로 익스큐즈가 돼야 되고 내용적으로 익스큐즈가 돼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성까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과 책임성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 헌법재판입니다. 헌법재판은 우리는 사법권을 두 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일반적인 개인의 법률상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사법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은 규범적 기준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을 두고 있는데, 그 실질화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헌법재판의 본질은 국가기관이, 국가 권력이 헌법을 침해했을 때 이걸 강제로 바로잡아 놓는 게 헌법재판입니다. 1987년도 현행 헌법에도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히트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그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헌법이 과연 법이냐 이런 비아냥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반해도 이거 제대로 잡을 수단이 없었거든. 그런데 현재는 국가 권력이 헌법을 위반했을 때 이걸 바로잡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헌법을 침해할 수가 있죠. 법을 만들면서 헌법에 위반되는 악법을 만들 경우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매우 농후하죠. 국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단히 큰 권력입니다. 두 번째, 행정부가 헌법을 침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그때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탄핵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통해 가지고 고위공직자들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 심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히트친 게 이거죠. 우리는 두 번씩이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했습니다. 한 번은 기각하고 한 번은 파면했죠. 대단히 정말 세계에서 뉴스거리죠. 엄청나게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더 높인 겁니다. 사실은. 탄핵 재판을 통해서 헌법의 규정력을 확보하고, 그 헌법 규정 확보는 뭐냐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경우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행정권의 수장인 행정 권력이 헌법을 위반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파면한 겁니다. 사법부.
역시 인간이죠. 잘못할 수 있죠. 헌법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 소원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어요. 원래 국가의 모든 공권력에 대해서는 그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단 법원의 재판은 예외로 한다 해놨습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종국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분쟁이라는 것은 신급제도 생각해 보면은 30, 40, 50, 뭐 80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언니는 잘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타협을 봐서 일단 재판은 헌법 소원에 대해서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헌법에서는 권력 분립에 따라서 헌법은 이거는 이거는 배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끼리 권한을 다툴 수가 있죠. 이게 내 권한이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도 헌법재판소가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국민도 헌법을 침해할 수 있죠. 국민도 헌법을 침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위헌정당 해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현실과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적으로 많이 발전해 왔어요. 그렇지만 국민 주권의 관점에 있어서는 대의제가 문제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장치가 아직까지도 멀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촛불 혁명을 통해 가지고 국가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이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게 늘상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국민의 이게 원인이 일어난 게 국회가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 대의제도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국민의 주권적 의사가 계속 소통이 되고 감시가 되고 이게 피드백이 되고 소통이 됐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 동맥경화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다음에 권력 분립도 너무 대통령한테 제왕적으로 권력이 많이 몰려 있다. 그러다 보니 국회도 제대로 기능 못 하고 있고 심지어 헌법재판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죠.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사법재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법부의 독립은 여론으로부터도 독립돼야 되는데 너무 헌법재판소가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헌법재판소도 너무 여론을 의식하고 정치적인,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관의 9명이 어떠한 민주주의 정당성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이걸 뒤집을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관 9명도 국회에서 뽑아야 된다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 16명입니다. 전부 국회에서 뽑아요. 그 다음 대한민국 현실을 가지고 3분 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치의 수범자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치 국가라고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나냐 할 때 저도 그랬어요. 첫 번째 준법 정신이 떠올랐어요. 법치? 그러면 준법. 결론은 법치의 수범자가 누굽니까? 일차적인 수범자가. 국가입니까? 국민입니까? 국가입니다.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계속 법의 날 행사하거나 무슨 법치주의 강조할 때마다 국민들로부터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2차적인 겁니다. 물론 국민도 법을 지켜야 돼. 법 체계가 전부 그 수범자가 국가기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국가기관과 국민이에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사명은 법치의 본질적인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국가기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고 다 얘기하는데 국가는 나는 아니고 너가 지켜야 된다 하고 교묘하게 권력화되는 거 나는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주의와의 조화인데 국민 주권이 이념이고 국가 권력을 정당시키는 걸 하기 위해서는 법치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절차지켜야 되는데 결국 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를 잘 실현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절차적으로 법치와 민주는 개념적으로 충돌할 여지가 크죠. 왜? 법치는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이성에 의한 통치입니다. 이성은 인치에 대한 반대입니다. 사람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사람 못 믿겠다. 그래서 어딘가 있을 자연법이나 이치, 이성에 의한 가장 바람직한 도를 찾아서 그에 따라서 지배해야 된다는 게 법치입니다. 한편 민주주의는 뭡니까? 민주, 국민이 주인입니다. 즉 사람에 의한 지배입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 할 수 없이
다수결에 의해서 지배한, 다수에 의한 지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돌아가야 돼, 나라가. 그게 건강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거냐? 그거 잘 모르겠어요. 민주주의는 절차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럴 때 법치가 들어가서 야, 이건 아니다 하고 견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제정된 법률도 헌법재판소가 볼 때는 이거 민주적인 관점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법치의 관점에서 이 법이 위헌 아니냐? 이런 것을 법치의 관점에서 봐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제도. 그 헌법재판소는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조화시키면서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가 명가